네, 마지막 영상입니다. 마지막 영상에서는 6장, 7장, 8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동종선호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동종선호는 우리가 얼마나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끼리 무리짓고 싶어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분리하려는지, 우리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인간 네트워크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분리에 조금 더 주목을 해서 이 저자는 6장에서는 네트워크가 불평등을 만든다라는 주장으로 이제 인간 네트워크의 특징들을 더 심화적으로 탐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장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6장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비유동성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이제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실제로는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은 평생 한자리에 묶여버립니다. 이 현상을 비유동성이라고 부르는데요. 비유동성은 사람들이 자신이 나고 자란 사회적 환경에 갇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겉으로는 다양한 기회가 열려있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태어난 환경이 그 이후의 삶을 지배한다라고 이 작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동성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 저자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 사회 전체의 효율성과 창의성 그리고 생산성을 심각하게 갉아먹는 문제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유능한 인재들이 비생산적인 역할에 머물게 되면서 사회 전체가 낼 수 있는 그 잠재력을 스스로 제한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사회의 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비유동성이 나타날까를 저자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동종선호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동종선호가 5장 이후의 챕터들을 아우르는 중요한 개념인 것인데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선호합니다. 이걸 이전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나 이 선호는 의외로 정말 깊은 문제를 낳는데요. 동종선호는 정보의 흐름을 편향시키고 제한합니다. 교육을 예로 들자면 어떤 공동체에 속하느냐에 따라 교육의 가치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그리고 정보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조차도 크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나아가 교육을 계속 이어나가야겠다는 동기 자체도 친구들과 지역사회 분위기에 의해 좌우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거쳐서 일단 노동시장에 들어가게 되면 고용 기회와 임금은 결국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지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많은 일자리가 네트워크, 인맥에 의해 사실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한국에서는 대치동, 좋은 학군지로 굉장히 많은 학부모들이 이사를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심리에 동종선호가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 사회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동네에 살고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고 어느 지역에서 교육을 받고 어떤 친구들과 인맥을 맺는지에 따라 우리의 삶이 아예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좋은 학군지일수록 좋은 네트워킹을 가질 수 있는 지역의 집값이 훨씬 더 비싸지는 것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이미 그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고 그게 부동산의 값이나 이런 것들로 다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자는 그것을 한 번 더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많은 사회 실험들, 연구 결과들로 그 이유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의 제한, 동기부여의 차이, 고용의 기회의 편차가 모두 겹치면 네트워크는 비유동성과 불평등을 더욱 고착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힘은 단순한 부의 세습보다 훨씬 더 깊고 강력할 수 있다고 저자는 주장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단순히 돈이 많고 적음을 넘어서 아이들이 어떤 정보를 접하고 어떤 기회를 얻고 어떤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지가 아예 구조적으로 결정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재산이 많다고 해서 모든 기회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네트워크가 닫혀 있으면 실행 능력이 있어도 사회적 이동은 극도로 어렵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사실 부익부 빈익빈 이런 현상, 양극화 현상을 단순히 부의 세습보다도 네트워크의 구조적인 문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 사실 저는 이래서 다들 이제 대학교를 가라고 하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 제가 있는 대학교에서
저에게 주어지는 기회나 또 교육의 질, 그 다음에 교수님들이 맺고 있는 뭔가 미국 그런 교수들과의 뭔가 이 인맥 또는 연결성이 제가 이 학교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저에게 제공되지 않았을 그런 구조적인 네트워크상, 그러니까 인맥이기 때문에 이 챕터를 읽으면서 저의 뭔가 상황들을 많이 대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좋은 대학교를 가고 더 좋은 대기업에 입사하려고 하는 것 모두가 이런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네, 아닐까요? 결국 비유동성과 불평등은 한 방향이 아니라 서로를 강화합니다. 부모, 또래, 지역사회의 차이로 생긴 초기의 불평등은 다시 아이들의 선택과 행동을 제약하고 이 제약은 또 다른 형태의 불평등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특히 동종선호에 의해 형성된 견고한 네트워크는 이 과정을 가속화시킨다고 강조를 합니다. 동종선호가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한 번 닫힌 연결망은 사실 쉽게 열리지 않죠. 그렇게 사회는 점점 더 고착화되고 불평등은 점점 더 심해진다라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실제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이 현상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유럽에서는 상위 1%가 소득 전체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그 비율이 거의 20%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위 1%의 사람들이 사회 전체 경제 20%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큰 거죠. 교육 격차 역시 정말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 부유한 가정의 아이는 가난한 아이보다 대학을 졸업할 가능성이 2.5배 이상 높고 상위 1%의 집안 학생은 하위 20%의 학생보다 아이비리그에 진학할 확률이 무려 77%나 높다고 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날 줄은 저도 몰랐고요. 모두가 아시다시피 이제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대학의 수준은 이후 얻을 수 있는 일자리의 질을 결정하고 이는 다시 소득의 차이로 이어지는 것이며 이 차이는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사이클로 형성이 되어서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벌어지고 결국 서로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들어낸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저자는 능력주의가 사실상 허구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합니다. 능력주의는 허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실제로 한 5년 전인가 능력주의는 허구다. 능력주의의 허구성에 대한 책들이나 도서들이 굉장히 인기 도서로 올랐던 것을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흔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정보를 가지고 어떤 네트워크에 속해 있느냐가 그 사람의 미래를 훨씬 더 결정짓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의 노력과 능력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구조적 제약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결국 네트워크는 양면성을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네트워크는 정보를 퍼뜨리고 기회를 넓히고 사람들 간의 도움을 주고받게 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닫힌 네트워크, 동질적인 네트워크는 그 반대의 효과를 낳습니다. 기회를 가로막고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사회를 점점 더 경직되게 만드는데요. 비유동성은 개인의 무능이나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도 이 저자의 주장에 조금 더 힘을 실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그것은 네트워크라는 이 구조적인 문제 에서 비롯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 실업 문제들이 단순히 청년 개인의 무능력이나 게으름으로만 탓할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경제를 바라보는 것이 더 옳은 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사실 했고요. 네. 니오리버럴리즘, 자기개발 등에 굉장히 많은 강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더 크지 않을까. 청년들의 게으름 문제가 아예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구조적 문제가 조금 더 빨리 해결된다면 청년들이 내가 자기 개발을 하면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챕터를 읽고 비유동성은 운명이 아니다.
우리가 네트워크를 열고 우리가 네트워크의 그 벽을 스스로 허물려고 계속 시도를 하고 정보를 다양화하고 기회를 공평하게 나누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이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6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 나머지 7장, 8장에 대한 이야기도 이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이 7장의 제목은요, 군중의 지혜와 적이고 8장의 제목은 친구의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군중의 지혜가 어떻게 어리석음이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또 8장에서는 친구의 영향력에 대해 당연히 네트워크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내리는 판단은 결코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중요한 판단을 할 때 물론 마지막 결정은 제가 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의 조언을 얻기도 하고 당연히 사회적인 시선을 아예 배제하고 선택을 내리기는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주하는 대부분의 선택과 판단은 고립된 개인적 산물이 아니라 사실은 오히려 무수히 연결된 사회 속에서, 연결 속에서 관계와 정보의 흐름에 따라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조정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7장은 때로는 지혜를 만들고 때로는 착각을 확대하는 네트워크의 양면성을 이 7장에서 강조를 합니다. 7장에서 던지는 질문은 과연 사람들이 연결될수록 더욱 똑똑해질까? 아니면 더욱 어리석어질까?에 대한 이 질문을 던지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네트워크의 긍정적인 면을 먼저 볼까요? 우리는 흔히 집단지성 또는 군중의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독립적으로 판단을 내리면 그 평균이 놀라울 정도로 정확해진다는 많은 실험 결과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나온 실험은 소의 무게를 사람들이 현대적 측정 방법에 저울에 올리지 않고 어떻게 정확하게 재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병 속에 든 콩의 수를 한번 예측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병 속에 든 콩의 개수를 수백 명이 축축한 뒤에 평균을 내면 정답에 근접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집단적 판단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러나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한데요. 먼저 사람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해야 하며 각자 고유한 정보에 기반해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집단지성이 아니라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네트워크가 개입되면 이 전제들은 무너지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정보의 연쇄, Information Cascade 현상으로 이 붕괴를 설명합니다. 한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면 뒤따르는 사람들은 그가 뭔가 정보를 알고 저런 선택을 내리는 거겠지 라고 가정하고 그대로 따라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보의 출처는 사라지고 단지 남들이 하니까 이런 무서운 논리만 남는다는 것이죠. 맛집 앞에 줄 선 사람들을 보면 뭔가 특별하겠지. 저 집이 뭔가 이유가 있어서 저 사람들이 줄 서고 있는 거겠지 하며 덩달아 줄을 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맛집이 사실 별로라면 군중은 더 이상 지혜롭지 않습니다. 그저 반복된 추측이 낳은 착각의 소용돌이에 빠질 뿐이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잭슨은 이 지점을 군중의 지혜가 군중의 어리석음으로 전환되는 순간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네트워크 안에서 정보의 독립성이 사라지고 특정한 노드, 즉 미디어, 유명인물, 인플루언서가 과도한 영향력을 가지게 될 때 집단적 오류는 강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SNS는 이 현상을 강화시키는데요. 알고리즘은 사용자가 선호할 만한 정보만 보여주고 결과적으로는 정보의 다양성과 독립성을 악화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 유튜브의 알고리즘에 너무 빠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알고리즘이 우리의 생각을 너무나 파악하고 있고 우리의 생각과 맞는 정보들만 내보내줘서 점점 더 하나의 생각에만 갇히게 돼서 더욱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이야기를 꺼리게 되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아예 차별하게 되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더욱 더 심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뭔가 영화의 리뷰 이런 것들도 이 군중의 어리석음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 리뷰를 보고 우리는 이 영화가 재밌다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집단적으로 하는 게 어떤 한 사람이 영화가 정말 재미있다,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을 어떤 사람 두 명이 보고 두 명이 그 리뷰를 보고 영화에 대한 생각을 이 영화는 대단해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두 명이 각각 또 한 두 명의 친구를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게 연쇄적으로 이 의견들이 네트워크를 타고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정부의 출처는 사라지고 그냥 단지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대중이 좋다고 하니까의 논리만 남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뭔가 이 대중을 따라서 움직이면 항상 그 위험성을 감수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학과나 진로를 선택할 때도 단순히 남들이 지금 이 학과가 유망하다고 하니까 라고 해서 선택을 하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뭔가 남들이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남들이 택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그러나 저는 항상 이제 좀 청개구리 심보가 있는 것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 것도 물론 맞겠지만, 만약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은 꼭 다수결이 정답이 아니라는 점을 항상 생각을 하고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내가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 다수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제가 그만큼 더 공부를 하고 파악이 정확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찾아보고 더 많이 수소문하고 더 많이 공부해야 할 필요성을 항상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8장 친구의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판단은 항상 네트워크라는 프레임 안에서 구성이 됩니다. 특히 친구들의 생각과 행동은 우리의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이때 중요한 개념이 상보성입니다. 이는 어떤 선택이 다른 사람들의 선택에 영향을 받고 동시에 그 영향을 다시 주변에 되돌려준다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뭔가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 헬스장에 다니고 건강식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저도 이제 나만 삼각김밥 먹기 좀 그러네 하면서 식습관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별로 투표에 관심이 없었는데 가까운 친구들이 이번 선거는 진짜 중요해 라고 하면서 이제 인스타그램에 투표 인증 이런 것을 올리면 그제서야 저도 나만 투표를 안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투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네트워크 구조 안에는 복잡한 확산이라는 현상도 발생합니다. 단 한 번의 노출로는 결코 바뀌지 않는 행동, 정치 참여, 금연, 채식 이런 것들은 여러 친구가 동시에 같은 선택을 할 때 변화가 생긴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영향력은 약하지만 여러 명의 사람이 같은 메시지를 반복하면 그것은 사회적 신호가 되어 행동을 유도한다는 것이죠. 또한 공동의 친구를 공유하고 있는 관계는 신뢰도를 강화시킨다라고 이 장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잘 아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더 신뢰를 보내게 됩니다. 누군가를 속이면 그 소문이 빠르게 퍼질 수 있다는 협력과 책임을 가능하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형성되는 무형의 관계 자산은 사회적 자본인데요.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때때로 중국에서는 관시라고 하죠. 관시나 정실주의처럼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시스템을 만들기도 합니다. 네트워크는 기회와 신뢰를 전달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공정성이나 정의를 위협하는 매개체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시가 사실은 뭔가 전통적으로는 뭔가 사람들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지만 현재는 조금 의미가 변질되어서 인맥주의, 청탁 이런 의미로도 많이 변질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책의 마무리를 해보자면요. 그래서 결국 이 저자가 말하는 바는 굉장히 명확한데요. 저자는 지혜는 네트워크 그 자체에서 나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네트워크 구조와 그 안에서 정보가 어떻게 흐르는지에 따라 우리의 지혜는 나아갈 수도 있고 또는 반대로 어리석음으로 추락할 수도 있다라고 저자는 강조를 하는 것이죠.
친구라는 관계 역시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친구들은 때로는 저희를 더 현명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때로는 동일한 착각 속으로 끌고 들어가서 우리가 그 착각에 빠진지도 모르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네트워크 연결의 유무가 아니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조금 더 중요하게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죠. 그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는 것이야말로 이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네트워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책에 대한 서평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